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코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간단하게 어떤 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송이사 멤버 친구는 아니고요. 그래도 저 영적인 경험을 했던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기이한 경험을 했던 친구가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 예? 네, 오늘 이야기 하나를 풀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코님의 이야기 빠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깨르십니다. 아코죠! 자, 오늘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송이사 멤버 친구는 아니고 우리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인데 제가 사연을 오늘 풀기 위해서 확인차로 어제쯤 제가 다시 연락을 취했거든요. 네, 그리고 자세하게 또 기억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 시기는요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이 한창일 때 그런 시기였고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그 당시 제가 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아르헨티나전이었거든요. 아하. 네, 4대1로 메시한테 개떡 터지게 터진 날이었어요. 리오넬 메시. 네, 리오넬 메시한테 진짜 우리의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선수도 좀 그랬고 그 당시 이제 너무 서운한 나머지 대패하니까 우리 한 8명 9명 되는 친구가 고향에서 감자탕과 닭볶음탕 요걸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고 있었거든요. 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뭐 그러시겠지만 학창시절 친구들 만나면 과거 이야기하고 여자 이야기하고 또 오늘 축구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몇 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고 뭐 사람 나눠서 각자 집으로 향했거든요. 여기서 멤버는 산이랑 돌비, 돌자 저 4명이 같은 방향이라서 그때 날씨가 좀 많이 더웠거든요. 야, 애들 갈 사람은 가고 좀 더운데 우리끼리 공설운동장 같은 데 가서 맥주 한잔 더 하자. 편의점에 사서. 그래 그러자. 그러면서 4명이서 벤치 하나씩 걸터 앉아서 또 꼴깍꼴깍 마시고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돌비 돌자라는 친구가 저한테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근데 산이랑 너 많이 다닌다며 애들 말 들어보니까 뭐 그렇지 뭐 다니긴 하는데 선아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나만 풀어줘라. 좀 날씨도 덥고 좀 취하면 취한 거고 아니라면 아닌데 좀 듣고 싶다. 너네들만 뭐 내가 사실 너네들 그 모임의 사람도 아니고 듣고 싶은데 내가 좀 말하기 꺼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냐. 뭐 듣고 싶은데 뭐 주제를 정해봐. 제가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옆에 산이도 있는데. 근데 아코야 너도 산이랑 친하니까 이리저리 오고 가면서 너도 하나 뭐 사연 같은 거 있지 않냐 이러길래 야 근데 나보다는 그때 당시 제가 정말 기억으로는요 저보다는 뭐 산이한테 직접 입으로 듣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돌비 입장에서는 이거 함부로 물어보지는 못하잖아요. 좀 많이 망설이면서 뭐 그냥 니들이 그냥 얘기해주면 안 되냐. 근데 나도 사실 귀신이라면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르겠는데 나도 근데 고등학교 때 너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사연이 하나 있긴 있는데 돌비가 대뜸 그런 말을 그때 당시 했거든요. 애들한테 듣기로 산이 너 그때 좀 소문이 여기 고향 바닥에 많이 났다. 너한테도 내가 이 고민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나도 이런 과거사가 기억이 나네. 이게 돌비 입장입니다. 딱 돌비가 그 당시 그런 말 하길래 야 너도 뭐 이상한 거 귀신 본 거 있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있긴 있었어. 내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사촌 형 이야기라고 한번 들어볼래? 이래서 뭐 두서없이 애들끼리 막 술 먹다 보니까 이리저리 막 말이 오갔는데 이제 돌비가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돌비의 사촌 형 중에서요 이름은 기동이라고 가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이 형님이 이 돌비 제 친구보다 10살 정도 많은 사촌 형님이래요. 첫째 사촌 형인데 돌비가 고등학교 당시 기동이 형님께서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서 이제 형수님이죠. 사촌 형수님이라도 결혼한다는 소식이 추석 명절에 일가 친척분들과 청첩장을 주러 왔대요. 인사도 하고 형수님들 분도 오셔서 인사를 하고 딱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예쁘시더래요. 근데 거기서 돌비는요 어디서 기동이 형님이 우리 사촌 형이 데려온 형수님 될 분이 나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외모가 어디서 봤더라 막 생각을 하는데 그걸 듣던 옆에 기동이 형이 돌비한테 뭐라고 그때 뭐랬냐면 이 돌비 너 미니홈피 좀 하나 보네.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설마 형, 싸이월드, 그 당시 싸이월드에서요. 예. 유명한 뭐 싸이스타라는 게 있었나 봐요, 돌비님 그게. 투mem 아니야? 투mem? 네, 투mem 싸이스타. 투데이 맞아요. 멤버. 네, 맞아요. 예. 거기 얼짱분 중에 한 명이 형수님이었대요. 그러면 뭐 엄청 이쁘다는 거겠죠, 요즘으로 치면요. 맞다고 그 누나로. 맞아, 나 이 누나 본 것 같은데. 그때 돌비가 싸이월드에만 미치던 시절이거든요, 공부하면서. 또 직업으로 피팅 모델 같은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싸이 스타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얼짱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디서 봤는데 했더니 이분이시구나. 와, 지금은 뭐 인플루언서라고 표현하겠죠. 그걸 듣던 형수님께서 돌비한테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오빠가 귀엽다고 말하는 사촌 동생이 여기 돌비씨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다면서 나중에 저 형이랑 결혼하면 저 많이 도와주고 좀 많이 예뻐해 주세요. 막내인 돌비한테도 그런 말 하니까. 근데 말하는 도중에도 말주변이 너무 예쁘셨대요. 말도 예쁘게 하고 유머스럽게 말도 하시고 집안에 계시는 어른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대요. 또 어른들은 그래도 추석인데 아직 결혼 전인데 여기 오는 거 사돈분들한테 미안한데 아이고 왜 무거운 걸음 했냐 이렇게 말하니 여기 예비 사촌 형수님 말씀이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은 해외에 계셔서 괜찮다고 그리고 제가 오빠랑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인지 진심인지. 그 말에도 일단 어른분들은 듣는 입장에서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와중에요. 정작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분들이 있으시죠. 돌비한테는 큰아빠 큰엄마예요. 근데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세요. 분위기를 밝게 하고 넉살 좋은 예비 며느리가 왔으면 화기애애해야 되게 말을 하면 좀 표정이 좋아야 되는데 그냥 정작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분 큰아빠 큰엄마는 듣는 동안 표정이 너무 안 좋았대요. 뭐 그렇게 그날은 사촌들하고 뒤에서 얘기를 하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당시 할머니를 돌비 부모님이 모시고 계셨거든요. 막내. 네. 고향에서 모시고 계셨는데 기동이 형 부모님이 오셔서는요. 갑자기 2달 뒤에 명절 지나고 오셔서는 돌비 엄마 아빠랑 할머니랑 심각한 이야기를 좀 나누셨대요. 근데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데 다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니 이제 곧 있으면 며느리도 들어오고 명절 지나고 2달 됐는데 또 갑자기 오셔서 왜 저런 심각한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한창 저희가 수능이 끝날 때였거든요. 뭐 추석 지나고 좀 돌비도 그 시기에 얘가 궁금증이 좀 많았대요. 저처럼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대요. 사랑만 주시는 할머니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할머니 아까 큰아빠 큰엄마 우리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할머니도 다 같이 얘기했잖아. 뭐 아까 심각한 이야기 하던데 무슨 일인지 할머니 좀 얘기해줘 막 애교를 부리면서 얘기했대요. 할머님이 많은 손자 손녀 중에서 첫째 손자인 기동이 형과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돌비 막내를 제일 예뻐하셨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별거 아니다 말을 했는데도 할머니 내 표정 봤는데 그냥 얘기해도 할머니 얘기해줘 막 계속 또 얘기를 부렸대요. 아이고 대신에 니 말하면 안 된디 이러면서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신 게 첫째 동이 있잖아 기동이 니 사촌 형아가 귀신을 본단다. 왜 안 먼저노 돌비야. 아이고 집안 날벼락이지 귀신을 본단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노. 그때 돌비가요. 기동이 형이 귀신 본다고? 그래 첫째 자가 귀신을 갑자기 본단다. 우리 귀한 첫손주 우야노 병원도 데리고 가보고 절도 데리고 가보고 오만 짓거리 다 했단데 계속 보인단다. 아유 우야 먼저 너 이제 곧 결혼하는데 우리 큰손주 결혼하는데 이런 말을 돌비한테 하는데 당연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할머니 입장에서도. 야 돌비야 내일 기동이 형아 집에 온다 하거든. 며칠 공기 좋은 여기서 쉬면서 할미 옆에서 좀 지낸다 하는데 돌비 형아 내일 다시 오면 잘해줘래. 딱 이 말에 돌비 입장에서는 기동이 형이 다시 온다니까 알겠다고 형 오면 내가 놀아준다고. 다음날 딱 되니까 정말 기동이 형이 짐을 바리바리 싸서 집으로 왔대요. 2-3달 전 추석 때 본 형 몰골과 지금 몰골은 괜찮아 보인 것 같았는데 일단 너무 말라 보이던 상태는 느꼈대요. 돌비 입장에서도. 돌비가 당시 형아 나 운동하러 나갈 건데 같이 나갈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자고 우리 막내랑 오랜만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너 이제 대학 가잖아 형이랑 운동 좀 하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운동을 나갔대요 둘이서. 근데 거기서 돌비도 궁금한 나머지 기동이 형 나 들으면 안 될지 모르겠는데 듣긴 들었다. 귀신 같은 거 본다는 게 진짜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기동이 형이 그러게 자꾸 보이네
나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인데 보인다 돌비야. 아이고 어떡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기도 하고 할머니랑 너랑 놀면서 좀 쉬다 가려는데 민폐라도 돌비야 좀 형 좀 이해해도 이렇게 말하니까 돌비 입장에서는 당시 나야 너무 좋지. 온 김에 똑똑한 형아 나한테 뭐 예전부터 잘해줬고 그리고 나 형 나 대학 원서 쓸 준비도 해야 되는데 봐주라면서 서로 어릴 때부터 나이 차가 많이 났지만 많이 친했고 그렇게 이 기동이 형이 동생들한테 너무 잘해줬대요. 그리고 기동이 형님의 여기서 직업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선 이건 실제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직업은 판사입니다. 그때 당시는 변호사 신분이었어요. 일단 여기 집 자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돌비도 공부를 잘하지만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게 똑똑한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정말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다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날은 이제 뭐 맘 편히 저녁도 먹고 잠을 청할 거 아니에요. 첫날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막 지나서 기이한 일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바로 당일 벌어졌대요. 밥 먹고 자는데 새벽 시간에요. 기동이 형이 잠들고 있는 방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몸부림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돌비 입장에서는 소리가 너무 기괴하니까 가봤대요. 가봤는데 할머님이 옆에서 그 모습을 그냥 멍하니 손을 꼭 잡고 지켜보고 계시더래요. 무슨 일로 할머니 이 늦은 새벽에 할머니 여기 왜 있으시냐. 그리고 형은 왜 저런 소리를 내냐. 왜 이렇게 고통받는 얼굴이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돌비야 너도 여기 와서 앉아봐라. 아이고 우야면 졌노. 할미가 어쩌다 보니까 누군지 알아냈다. 그 아이가 그러는 것 같다. 그 아가 그러는 것 같다. 돌비야.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오늘 봤는데 진짜 그 아인 것 같다. 우야면 졌노. 할머니가 이 말씀 하시는데 할머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돌비야 가서 네 엄마 아빠 좀 깨우겠나 그러시길래 돌비가 일단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주무시고 계신 새벽에 부모님을 깨웠대요. 기동이 형이 자고 있는 방으로 다들 오셔서 할머니 말씀이 내가 혹시나 해서 기동이 옆에 와봤는데 선명하게 들리더라. 이 할미도 이제 죽을 때가 됐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뭔가 들린다. 너 당장 첫째한테 전화해서 금마가 맞는 것 같다고 전하고 첫째한테 빨리 무당을 부르던 용한 사람들을 불러서 뭔가를 해야 되지 싶다. 그 말씀에 돌비 부모님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알겠다고. 일단 돌비는 옆에서 기이해요.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들은 건 없고 엄마 아빠 할머니는 아까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뭔가 이상하게 꼬였나 보고다만 그냥 어린 마음에 생각은 했대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돌비가 기동이 형한테 얘기를 했대요. 형 자는 내내 할머니가 형을 지켜준 거 아나? 지금은 괜찮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근데 시끄러운데 형은 눈 한 번 안 뜨고 잘 자더라. 그런데 기동이 형이 여기서 하는 말이 나 잠들긴 했는데 어느 순간 자는 척 한 거였다 사실. 눈을 뜨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계속 자는 척 했다 돌비야. 할미도 나한테 눈 뜨지 말라 하더라. 그냥 그대로 자는 척 신용을 하든 눈 감고만 있으라 하더라 할머니가. 돌비는 그 옆에서 듣고 헐 진짜? 아니 그걸 듣고 그냥 자는 척 했다고? 형 근데 보인다고 했으면 진짜 귀신 형태가 어떠냐. 돌비는 그때 궁금한 나머지 물어봤대요. 근데 기동이 형 입장에서 형태가 전혀 안 보인대요. 그냥 정말 어둠 속의 그림자 있죠. 어둠 속의 그림자인데 손과 발은 분명 형태로 보였대요. 근데 얼굴은 그냥 시꺼매서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특이한 건 목소리였대요. 그림자 형태의 키도 크고 손, 발도 다 보이는데 목소리는 약간 초등학생 같은 목소리 있죠. 가는 목소리. 근데 항상 나한테 같은 말을 하나 하더라. 내가 집에서 잘 때, 평소에 다른 데서 잘 때는 나한테 다가와서 이 귀신이 이상한 말 하는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수십 번을 반복한대요. 오늘은 다가오지 못하고 할머니가 나를 손을 만져줘서 그런가 할머니 뒤에서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어린 초등학생 말투로 여전히 말은 내 거야 그러더라. 나 그 소리에 미치는 줄 알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던 거다. 아이고 일단은 형 나 학교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그날 돌비가 학교를 다녀오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랑 3명이서 오늘은 같이 자자고 돌비가 기영이 형한테 얘기를 했대요. 오늘은 뭔가 그냥 같이 잤으면 좋겠다. 돌비가 그때 제의를 했대요. 내일 큰아빠 큰엄마 오신다니까 할머니가 형 지켜준 거라면
오늘 잠이라도 편하게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귓가에 속삭이던 그 귀신이 할머니 때문에 먼 발치에서 속삭이는 거면 조금은 괜찮은 거 아이가 형. 오늘은 우리 3명 같이 자자. 그 말에 기동이 형도 그러자고. 안 그래도 할머니가 나 손 꼭 잡아줄 때 예. 우리 큰손주 괜찮나 우리 큰손주 괜찮나 할 때 할머니가 할미 여기 있다 그런데 난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 우리 할머니 짱이다. 너도 그렇지만 엄마가 손 잡는 것보다 할머니가 잡는 게 더 따뜻한 거 알지 않느냐. 할머니도 내리사랑이잖아. 옆에 듣던 할머니가 웃으면서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 할미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니들은 안 된다고. 할미가 지켜줄게. 또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그날 밤에 다들 3명이서 할머니, 돌비, 기동이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네. 돌비는 그날 봤대요. 모두가 잠든 밤 새벽에 갑자기 또 형의 거리는 눈물을 이번에 흘리면서 끄억끄억 거리는데 할머니가 그 소리에 번쩍 일어나더니 다시 기동이 형 옆에 가서 손을 꼭 잡아줬대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요 좀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기웅아 우리 손주 기웅아 그러지 마라. 우리 기웅아 너 거기 있지? 우리 기웅아 그러면 안 된대. 할머니가 올라가면 우리 기웅이 많이 안아줄 테니까 여기 누워있는 기동이는 가만히 냅둬라. 기웅아 할머니 말 들리나? 할머니 말 들리면 여기 누워있는 기동이는 제발 가만히 냅둬라. 이 말을 돌비가 옆에서 듣는데 할머니 기웅이면은 나 완전 어릴 때 죽은 사촌형 이름인데 둘째 삼촌 아들이었잖아. 이 말을 딱 했대요 돌비가. 할머니는 거기서 계속 기웅아 그러지 말해. 누워있는 기동이 형 손을 잡으면서 계속 기웅아 그러지 말해. 할머니가 계속 그러실 때마다 형은 마음이 좀 편했는지 다시 잠이 들더래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던 기동이 형은 다시 코를 골면서 자는데 할머니는 돌비를 바라보면서 이제 된 것 같다. 돌비야 너도 얼른 자고 할미가 여기 너 형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얼른 자라. 니도 내일 학교 가야지. 다음날 아침이 돼서 물었대요. 형 새벽에 또 형 고통 속에 이번에 운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또 손 잡아주고 막 그랬는데 형 기웅이 형 기억나? 기웅이 형 부르던데 둘째 삼촌 아들. 그 말을 하니까요 기동이 형이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진짜 설마 했는데 설마 진짜 기웅이 형이라고?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기웅이 형이 할머니가 맞다면 진짜 맞는 건데. 돌비야 너도 얼추 옛날에 들었지? 둘째 삼촌 일찍이 사고 치셔서 아이 일찍 나오신 거. 장손의 장남은 기동이 아버님이거든요. 첫째는. 근데 뭐 어찌됐든 그 당시는요 첫째가 사실 아들이 중요하다고 좀 표현을 할게요. 절대 뭐 가리는 거 아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장손의 장남은 우리 아빠인데 어찌되었건 너한테 둘째 삼촌이고 나한테는 큰 삼촌이지 않느냐 돌비야. 먼저 태어났으면 여기 어른들 사랑 듬뿍 받고 살았던 거 너 알지? 우리 할아버지 좀 그랬잖아. 근데 기웅이 형이 둘째 삼촌이 일찍 사고 쳐서 나보다 더 일찍 태어났잖아 돌비야. 근데 내가 태어나고 나 유치원 다닐 때 사실 기웅이 형이 나 엄청 괴롭힌 거 너 알아? 이러길래 돌비는 당연히 모르지. 나는 어리니까 형이랑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기웅이 형이 나한테 항상 했던 말이 뭔 줄 알아? 뭔데? 이거 다 내 건데 저거. 아이 개. 막 이런 식으로 욕을 막 했대요. 다 내 건데. 작은 목소리로 진짜 재수없는 개. 다 내 건데. 나 진짜 어린 마음에 많이 들었다 이 소리. 난 그냥 어려서 형이 욕하는 게 너무 나이차 얼마 안 나면 무서워서 그냥 왜 저런 말 안 싸우기도 싫고 웃어 넘겼는데 유독 나한테만 그렇게 못 살게 구더라. 너 위로도 내 밑으로도 사촌 동생 많잖아. 근데 나만 볼 때마다 이 개 다 내 거 막 이런 식으로 다 내 거 내 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막내인 너지 돌비야. 네가 태어나고 이제 모든 사촌 형제들이 다 갖춰졌잖아 어른들 사이에서. 근데 기웅이 형 너는 어려서 기억 못하겠지만 네. 너 막 태어나자마자 초등학교 졸업 앞두고 하늘로 갔다. 너도 들었지? 들었다고. 돌비도 기억난대요. 내가 언뜻 듣기로 사고로 목이 부러졌대요. 큰 사고가 일어났대요. 큰 사고로 기웅이 형이 사망을 했는데 이걸 들고 있다 돌비가 그때 궁금한 나머지 엄마한테 확인사살로 막 물었대요. 엄마 예전에 기웅이 형 어떻게 하늘로 나러 갔냐, 진짜 사고로 목이 부러져서 간 거냐 물어봤대요. 엄마 말씀이 맞대요. 그때 완전 난리도 아니었다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랄 정도도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삼촌도 그 사고로 이후로 투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숙모는요, 졸지에 아들하고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도 그러겠지만 그 당시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숙모 입장에서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면 더 이상 이 집 식구가 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뭐 도리상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건데 더 이상 식구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하셔서 할머님이 너 살 길 찾으라고 그 당시 좀 유산을 주시고 떠나라고 하셨대요. 일단 간략한 사연은 이렇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죽은 기웅이 형이 기동이 형을 괴롭히는 거라면 이거 왜 괴롭히는 거야? 이거 뭔가 진짜 큰일인 거 아니야? 왜 괴롭히는 거야 형을? 이런 생각하면서 또 그날도 학교는 가야 되니까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돌아가니까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랑 기동이 형을 찾았는데 안 보이더래요. 어디 갔지? 할머니 형이 없으니까 전화를 하니까 기동이 형은 전화를 안 받는데요. 엄마랑 아빠한테도 전화하니까 네 신경 쓰지 마라 이씨 끊어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일단 형이랑 할머니 큰아빠 큰엄마 오셔서 멀리 좀 알아보러 갔단다. 돌비는 그 당시 고3 이제 수능 끝나고 너무 궁금한 나머지 어디 가는지 좀 얘기 좀 해줘 아빠. 궁금해 미치겠다. 그래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해드려요. 그러다가 또 한두 달 지나니까 바로 졸업이고 이제 곧 설날이 끼어 있었거든요. 다시 만난 기동이 형 표정이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었대요. 형 그때 왜 말없이 갔냐고 막 뛰어가면서 청청청 달려갔대요. 형 왜 그때 말없이 갔냐고 그러면 왜 내 전화를 왜 안 받냐고. 근데 형 몇 달 뒤면 정말 따뜻한 날에 결혼하네? 이렇게 돌비가 물었는데 기동이 형님이 안타깝지만 파혼했어 미안하다. 돌비야 파혼했어. 왜? 예쁜 누나인데 왜? 나 일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왜? 뭐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친척분들도 계시고 그냥 일일이 말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얘기했대요. 그날 밤에요. 기웅이 형 보고 할머님이 그러지 마라 손 달래주면서 막 달래줬잖아요. 도저히 할머니께서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한때 박수이면서 용한 뭐 유명한 절은 아니지만 개인 사찰 같은 절을 만드는 스님이 계셨대요. 기동이 형을 봐주신다고 하셔서 그날 바로 눈 뜨자마자 할머님과 큰아빠 큰엄마랑 이 스님께 갔대요. 그러면서 스님이 정확한 건 밤이 돼서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그날 스님이 기동이 형과 같이 잠을 잤대요. 네. 옆에서 악몽을 꾸는 기동이 형을 스님이 보시거든요. 혼자 불경을 계속 외우면서 할머님과도 대화를 막 나누면서 달래줬대요. 근데 다음날 돼서 그 스님이 할머님과 큰아빠 큰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혹시 여기 집 떠난 그 며느리분 연락되시냐? 이 말에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럼 빨리 연락해서 여기 죽은 손주분 물건 뭔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빨리 가져가 봐라. 스님이 그때 그러셨대요. 일단 어렵게 돌비 부모님도 그리고 기동이 형 부모님도 어렵게 그 돌아가신 사촌형 기웅이 어머님을 만났대요.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인사를 놔두고 과거 해상도 하면서 지금 현재 기동이 형이 겪고 있는 상황을 숙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만나기 전에 통화로 길게는 듣긴 들었다 어머님께. 네. 근데 저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어머니 말씀 듣고 제가 기웅이랑 우리 기웅이 아버지 유품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 뒤져봤는데 우연찮게 제가 초등학교 때 쓰던 기웅이 일기장을 내가 봤습니다. 여기 내가 들고 왔는데 조금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우리 기웅이가 장래희망 관련해서 글을 쓴 일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들은 대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기웅 할머니는 나를 참 좋아한다. 나는 할머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할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할아버지는 나보고 변호사나 검사가 되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로 바로잡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길 원하셔서 검사나 변호사가 되라고 한다. 또 다른 일기.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는 감사합니다. 나중에 크면 호강시켜드리고 싶고 항상 보답하고 사랑합니다. 자 다음 일기. 나는 엄마처럼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 나는 예쁜 여자가 너무너무 좋다. 우리 엄마지만 너무너무 미인이시다. 우리 학교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다 못생긴 여자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가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일찍이 나를 낳으셨나 보다. 다음 일기. 그리고 나는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나는 축구공 모으는 게 취미가 어느 순간 된 것 같다. 아이고 그런데 용돈이 많이 모자라네. 축구공을 수집하려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 엄마한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여줘서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많은 축구공을 모으고 싶다. 자, 다음 일기. 요즘 명절만 되면 너무 거슬린다. 욕이 나올 정도로 거슬린다. 안 그래야지 하는데 거슬린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느 순간 동생들이 이뻐하니까 샘이 난다. 내가 꼭 할아버지처럼 훌륭하게 자라서 예쁨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다 내 건데 내 위치가 내가 받아야 될 선물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 다 내 거였는데. 이렇게 여러 일기 중에 팩트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가정을 한다면 기웅이랑 기동씨는 나이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첫째, 둘째였기 때문에. 저기 어릴 때 할아버님이나 아버님들이 다들 그러시지 않았냐. 장손의 장남 자꾸 그런 식으로 분류하면서 아이들을 빗대어 말하지 않았냐. 근데 어느 순간 첫째 형님인 기동이를 낳으면서 우리 기웅이가 좀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냐. 근데 어느 순간 기웅이가 그 셈을 내긴 냈다 사실. 근데 이걸 다 듣던 기동씨 부모님들도 너무 놀랬대요. 왜냐하면 기동이 형님의 어릴 때부터 꿈도 변호사였고 취미 역시도 이 기동이 형도 축구래요. 돌아가신 기웅씨는 뭔가를 수집하는데 축구공인데 이 기동이 형님은 지금 그 당시 변호사인데 취미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은 축구화를 모으는 게 취미래요. 그리고 기동이 형이나 기웅이 형이나 어릴 때 또 공통적인 게 예쁜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냥 완전 얼빠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등학교 때 얘기하고 다녔던 게 뭐냐면 남자는 무조건 성공하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다. 미녀 만날 수 있다. 네. 이걸 할아버지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하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다. 이걸 세뇌처럼 듣고 자랐대요. 인식이 남게. 그래서 그런가 다들 공부는 잘한대요. 아이들이. 근데 그 일념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이걸 다 제가 뭐 듣던 나머지 이걸 종합을 해보면 둘째 삼촌이 가장 먼저 집안의 아들 기웅이를 낳았는데 장손 장남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첫째 삼촌이 기동을 낳으면서 이게 싹 바뀐 거잖아요. 그 당시는요 촌수나 호적을 그렇게 따지긴 했나 봐요. 저도 듣다 보니까 첫째의 자손이 장손으로 타이틀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사랑과 관심이 바뀐 이 기웅 씨는 되게 분노로 바뀐 거고요. 뭔가 비슷한 상황들이 하나둘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기웅 씨나 기동 씨가 취미, 성격, 취향까지 다 비슷하대요. 이게 일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돌아가신 기웅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놀랬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릴 때 고집하던 꿈이 변호사인데 기동이가 돼버리고 지금 우리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하늘에 별이 된 상태지만 내가 이 일기장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 이야기를 그날 스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대요. 그걸 다 듣던 스님이 일기장을 보시더니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고 그거 맞는 것 같네요. 그 기웅이라는 총각이 저랑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동이 총각을 계속 부르긴 하더랍니다. 아이고 어쩌다 어린 나이에 갔는데 이승이를 떠나지도 못하고 왜 계속 이 사촌 동생을 부른가 했더니면 어릴 때부터 욕심도 많고 야망도 크고 어떻게 살아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기동총각처럼 큰 인물이 됐을 낀데 명은 하늘이 정하는 법 그렇게 안타깝게 이별을 하니까 억울해서 우야노. 그래서 혼이 돼서 귀신이 됐나 봅니다. 근데 제일 싫어했던 하필 사촌 동생이 자기 꿈과 성향 취향까지도 비슷하니까 더 하니 안 되겠어. 원혼이 되려고 하는 것 같소. 근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게 하나 있다. 바로 배우자다. 기동이 총각과 결혼할 여자도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사주와 궁합을 좀 볼 줄 아는데 외모도 출중하다는데 뭔가 엮임과 지금으로 말하자면 궁합입니다. 엮임이라고 그 당시에 표현했다는데 뭔가 엮임과 지금으로 말하면 궁합을 보면 이 죽은 기웅 총각과 기동 총각의 예비차가 너무 맞대요. 죽은 기웅이 총각과 지금 기동 씨의 예비 부인 궁합이 너무 맞는데요. 뭔가 나는 죽어서 가지지 못한 걸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바로 밑에 사촌 동생이 다 가져가고 여자까지 이제 가져가려고 하네. 이게 완전 귀신이 돼서 미친 듯이 노했다. 일단 기웅이 총각의 일기장은 내가 죄를 짓내서 하늘로 올려보내서 불태울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전도해 볼 테니까 기동이 총각은 집에 가거든. 가장 아끼는 네가 가장 아끼는 축구화 하나. 성격 비슷하다 했으니까 성향이. 네가 가장 아끼는 축구화 하나. 그리고 네가 일하는 일터에 가서 네가 가장 많이 쓰는 뭐 연필이나 책 이런 거 있으면 펜 같은 거 있으면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스님이 또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게 기동씨 내가 이런 말해서는 좀 그런데 그 여성분하고는 헤어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당신들이 다 선택을 하겠지만
헤어지는 게 좋다. 아니면 진짜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일단 스님께 말씀을 다 듣고 비방대로 할 일은 다 하고 이 이야기를 기동이 형님이 예비 신부인 그분께 전달을 했대요. 너랑 헤어져야 될 것 같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자, 근데 여기서요. 이 예. 모든 가족들이 거기 명제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이 기동이 형이 예비처 그 당시 싸이월드로 유명한 분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했더니 그게 좀 발작 버튼이 됐나 보여요. 여성분 입장에서. 완전 분노를 하면서요. 너 나 개 같은 너 변호사라고 오히려 나 가지고 놀았지. 뭐 무속이 뭐 스님 뭐 박수 이딴 말 듣고 나한테 헤어지려고 하고 너 분명 가지고 놀았지. 너 지거 완전 포장해서 나 그냥 가지고 논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윽박을 막 지르더래요. 예. 안 그래도 너희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드는 거 보였다. 그래 내가 너보다 학력도 낮고 이 계통에서는 나는 명함 있는 사람임을 불구하고 너는 그럼 안 되지 새끼야 이러면서 갑자기 이 순한 여자가 돌변을 하더래요. 아이고. 가지고 논 것처럼 들리는지. 야, 너 내 거라고. 너 내 남자라고. 나 네 거라고. 그러지 마라. 나 네 거라고 이 새끼야.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어쩔 예. 때는 화내고 어쩔 때는 뭐 갑자기 또 느슨하게 얘기하고 뭐 너무 형 입장에서는 복잡하더래요. 그런데 여기서 좀 기동 형 입장에서는 또 소름이 돋았던 게 이 여자 말에서 너 내 거라고. 난 네 여자라고. 네 거라고. 사촌형 기웅이가 말했던 내 거야 네 거야 막 이런 게를 듣다 보니까 이 여자 입에서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기동씨 입장에서는요. 야, 스님 말씀대로 이게 우연이란 우연인데 아니 죽은 기웅이 형이랑 말투까지 비슷하다고? 와, 이거 너무 소름이 돋았대요. 진짜 이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헤어지는데도 좀 며칠이 걸리고 몇 주가 걸리면서 힘들었대요. 지금도 그 당시 지금도 간혹 문자나 전화 온다. 여기 많은 사람들한테 가족분들한테 폭탄 문자 오는 걸 보여줬대요. 무서울 정도로. 너 내 남자라고 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돌비 사촌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비방, 축구화와 사무실에 자주 쓰던 만년필을요. 아직도 하나둘 태우고 있대요. 계속 뭔가를 진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죽은 사촌 기웅이 형을 위로하면서 네. 많은 식구들 앞에서 제사도 또 그날 지내줬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2년이 지났는데 그 해에 할머님, 돌비한테도 할머님, 기웅씨한테도 할머님인 노안으로 사망을 하셨대요. 네. 그 할머님께서 가기 전에 말씀하신 게 내가 하늘 가거든. 우리 기웅이 내가 잘 저살필 거니까 너들은 잘 살라고. 우리 기동아 잘 살라고. 우리 돌비 막내 손주도 잘 살고 이 많은 손주 손주들 잘 살고 그렇게 눈을 감으셨대요. 예. 이야기를 듣던 저랑 돌자 산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옆에 듣던 산이가요. 야, 이것도 난 좀 신기하다. 사실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있어. 나도 뭐 어쩌다가 보니 이런 비슷한 이야기로 인해서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뭐 일이라면 일이라서 내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야들아, 한이라는 게 단지 억울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 그냥 셈이라는 단어 혹은 열등감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이게 혼한테도 귀신한테도 한이 가긴 가더라. 뭔가 깊이 박히면 누구한테는 그냥 넘기는 말인 거 있죠. 네. 야, 이 돌비 등이나 막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비 입장에서 뭐 이러면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구한테는 이 돌비 등나가 30년의 상처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오. 그 작은 마디가 미친 상처가 돼서 죽어서 한이 된 귀신이 되는 거 보면 진짜 이 세상 요지경이다. 지금 돌비가 말한 기동이 형과 기용이 형 이 두 분 사건도 그렇지만 나도 비슷한 일이 많다. 네. 정말 한도 아닌데 왜 이게 한이 됐는지 모르겠다. 다 보면 열등감이고 셈이고 그냥 안타까움인데 이 말을 산이가 벤치에 앉아서 저희 맥주 마시는 돌비 저 돌자한테 말을 하는데 와, 결국에 돌비야 말은 네가 했는데 다들 입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딱 이 말에 그날의 일은 끝이 났거든요. 오늘 이 계기로 여러분들이나 뭐 돌비님께도 말씀을 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산이가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정말 있대요. 당연히 사람 눈에는 일반적인 사람 눈에는 혼이 보이지는 않을 거래요. 보여서도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혼은요 원한이 있다고 해서 귀신이 되는 건 절대 아니래요. 네. 그냥 어렴풋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최근에 이걸 들으면서 오늘은 그럼 그때 2010년도에 들었던 돌비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귀신은 한이 진다고 나타나는 거 아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나타날 수 있다. 오늘 그래서 2010년도에 들었던 사건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예, 말조심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가 야 너 바보냐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거를 누군가는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비수가 돼서 꽂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기웅이 형님 입장에서는 기동 씨가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그렇죠. 내가 장손의 장남 타이틀을 뺏겼다고 느꼈나 봐요. 네. 네, 그런데 그 꿈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와 이유 없는 반항이죠. 어떻게 보면 죽어서도. 네, 게다가 여자까지 취향도 비슷하다. 그렇죠. 참 기이했습니다. 저도 듣다 그러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아코님은 아코님만의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진짜로. 저는 시들무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다양한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코님은 또 그중에 아코라는 장르를 개척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돌비 아코라고 검색하시고 아직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첫 번째 사연부터 꼭 들어보셔야 되는 또 필수이신 참여자분이십니다.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코님께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은 또 제가 하려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제가 제보를 받은 입장에서 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항상 뭐 그러셨지만 네. 항상 그러셨지만 그래도 항상 저희는 귀담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게르십니다. 아코죠! 네, 오늘 이야기는요, 제 사연 중에 머슴 집안 사건을 듣고 제 지인의 지인분이 저를 좀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커피 한 잔을 했거든요.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역시나 돌비 공포 라디오 하는 걸 알고 있으시고요. 예. 자신이 돌비님한테 제보를 사실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말 주변이 좀 힘들고 자기가 말을 좀 못한다. 아코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좀 대리로 사연을 말씀드리는데 직접 하셔도 되는데요. 그죠?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 사연은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다 보니까 이 정확도와 여러 관련해서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명의 주인공 이름은 김돌비고요. 자신이 기이했던 로또 같았던 완전 일대기가 있대서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인데 시대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록 할게요. 1990년대 후반으로 가는데 이때 당시 주인공 돌비님의 나이는 12살이었대요. 이형제로 누뚱이었다는데 일찍이 형은 20살이 되자마자 지방으로 가서 일을 도우러 갔대요. 돈을 벌러 갔다고 해야 되겠죠? 부모님 두 분 다 IMF를 그 당시 겪은 이후라서 그 당시도 IMF 중이었죠. 아직 졸업 전이니까.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일을 다 하셨대요. 그런데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이 돌비 입장에서는 케어할 수 있는 가족분들이 없으니까 방학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갔대요. 할머니 댁으로 갔다고 할게요. 거기서 방학 때만 항상 보살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시골에 와서는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화책을 보거나 유선방송 TV를 보거나 아니면 혹은 마당에 있는 진돗개 덕구랑 산책하는 게 다였대요. 또 그것도 심심하면 할머니나 일가친척분들이 거기 다 계시니까 농사 짓는 거 구경하러 가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다리 한쪽이 불편한 큰 고모가 계셔서 말동무도 해주면서 같이 놀았대요. 어릴 때부터 몇 년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놀러와도 질리지 않았던 건 자신의 큰 고모가 굉장히 말주변도 좋고 항상 돌비를 재미나게 놀아줬대요. 몸은 불편하셨지만. 그리고 항상 오후 일과 중에 하나는 마당에 있는 진돗개 덕구랑 산책하기였는데
다리가 불편한 고모를 대신해서 돌비는 마당에 있는 덕구에 목줄을 풀고, 그때는 막 풀고 다녔거든요. 네, 산책을 나갔다고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거기서 걸어가면요, 이 낙동강이 흐르는 모래평지가 있었대요. 거기 사는데. 그때 당시는 돌비도 우리나라에도 작은 모래사막이 있는가 보다 작은 덩치고 12살 어린 소녀니까 이 강이 흐르는 모래평지에 덕구랑 뛰어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대요. 강이 흐르는데 모래평지가 엄청 컸대요. 그분 말로는. 흙장난도 하고 나무 짝대기로 막 자기의 이름을 크게 쓰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돌비 공포를 엄청 일부러 크게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쓰면서 놀고 있었다는데, 이제 한 오후 3시가 좀 넘어서 집에 가야 되겠다. 덕구랑 집에 가려고 길 쪽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급하게 뛰어오셔서는 예. 꼬마야 이러면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네, 왜요? 너 혹시 저기 보이는 모래 이름 네 이름이냐? 네, 제가 크게 써놓은 거라고. 너 진짜 이름이 김돌비 맞아? 네, 제 이름 돌비 맞는데요. 김돌비 맞는데요. 혹시 정말 미안한데 너 성씨라고 알아? 너 무슨 김이야? 라고 물었대요. 네. 12살이었지만 그때 당시 돌비씨도 자기 성씨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대요. 뭐 예를 들면 김 하면 유명한 게 뭐 김해김, 안동김, 경주김 뭐 이런 흔한 김씨잖아요. 근데 이 돌비 김씨가 좀 흔하지가 않는 동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듣기는 저희는 땡땡 김씨라고. 근데 그 말을 듣던 아주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띠더니 갑자기 눈가에 또 이 미소를 띄었다 눈물을 흘렸다. 언젠가 나타나더니 진짜 나타났다. 내 앞에 정말 나타났어. 예.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리더래요. 너 혹시 나이가 몇 살이냐고. 11살, 12살 정도 되나니까 네, 맞아요. 저 12살이라고. 계속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데 혹시 집이 어디야? 이 아줌마가 집안에 어른들을 만나고 싶은데 예. 얘 아줌마 정말 나쁜 사람 아니라고. 여기 길을 교회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여기 길을 자주 차로 지나가는데 여기 돌비가 모래보에 글씨 쓴 크기가 너무 크고 잘 써서 좀 칭찬해주고 싶어서 어른들 좀 뵈려고 한다. 뭐 사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너 닮은 얼굴이 내가 아시는 분과 굉장히 닮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니 돌비도 성격이 좀 그 당시는 밝았대요. 사람을 가리고 그러진 않았대요. 여기서 좀 걸어가면 할머니 논이 나온대요. 할머니 네. 농사 짓고 계셔서 거기 계신다고 하면서 아주머니랑 덕구랑 할머니 계신 곳으로 갔대요.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만나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그 당시 돌비 눈으로 봤었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막 하는 게 들렸는데 돌비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진지한 얘기를 하시나 보다. 덕구랑 집에 있는 큰 고모가 심심할까봐 빨리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대요. 집에 도착해서 방금 있었던 일을 또 큰 고모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고모가 그걸 듣더니 뭐 이상한 사람인가 보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던 것도 기억이 나더래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더 흐르니까 할머니하고 아까 봤던 그 아주머니랑 집으로 들어오는데 또 거기서 할머니와 고모 이렇게 세 분이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시더래요. 거기서 근데 갑자기 큰 고모는 크게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린 돌비 입장에서는요. 그냥 강쯤에서 글씨 쓰고 놀고 있었는데 내가 데리고 온 아주머니 때문에 할머니도 의아한 표정이고 고모가 저렇게 우니까 좀 안 좋았죠.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을 잘못 데려왔나? 고모는 하염없이 계속 눈물을 흘리시고 나는 무슨 실수를 한 건가 보다. 내가 이름을 괜히 썼나 여기다. 여기 뭐 국립공원인가 막 오만 생각이 다 났대요. 그 당시는요. 그렇게 그날 긴 대화는 끝이 나고 자신은 영문도 모른 채 이틀이 지나니까 토요일이 됐거든요. 토요일 주말이 되니까 엄마랑 아빠가 아직 개학 시기가 멀었는데 이틀 만에 엄마랑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 주말에. 당연히 엄마 아빠 뭐 며칠 안 봤지만은 반가운 나머지 엄마 나 아직 개학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왔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는요 또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비를 꼭 안아주더래요. 우리 아들이 훌륭했었네. 우리 아들은 참으로 훌륭했던 사람이었네. 이러는 거래요. 아니 엄마도 갑자기 자기를 끌어안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몇 시간 정도 엄마랑 아빠가 자기를 안아주면서 쓰다듬어 주는데 아까 말한 대로 몇 시간 정도 지나니까 얼마 전 봤던 아주머니하고 여러 사람들이 집으로 오시더래요. 네? 그 아주머니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대요. 또 돌비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고모와 인사를 나누는데
뭔가에 엄청난 시간을 조금 들였대요. 자기가 덕후랑 산책하고 오는데 아직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대요. 이야기를 끝날 때쯤에 아주머니가 신문지로 꼬깃꼬깃 무엇인가를 돌비 부모님께 건네주는 걸 봤대요. 돌비가. 예. 그걸 받고는 아버지도 엄마, 고모, 할머니도 다시 또 눈물바다가 됐대요. 그걸 받고는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되레 근데 오히려 그걸 전해주시는 이분들 입장에선 이 아주머니는 뭐가 감사하냐고.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는 누가 미신이든 손가락질을 하든 우리는 이건 믿을 거라고. 저희는 반드시 보답과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갑자기 이런 소리가 오고 가는데 돌비는 너무 의아했대요. 엄마도 울고 할머니 울고 또 고모도 울고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울고 있고 이건 뭔 일이지? 엄마를 또 감싸 안으면서 자기는 또 위로해 주는데 큰일 났다. 내가 이틀 전에 이상한 아줌마 데리고 와서 이런 눈물바다가 된가 또 오만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신문에 엄마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돌비가 풀어봤는데 예. 당연히 돈이죠. 신문 안에 있는 거. 뭉탱이가 5개나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10,000원짜리 건이 많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신문지에 돈을 싸서는 왜 이걸 또 우리 부모님한테 주시나. 그렇게 또 장시간 이야기하고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헤어졌대요. 예, 그날은 그렇게 헤어지고 돌비는 궁금했지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딱히 물어보진 않았대요. 예. 그렇게 6년, 좀 길었죠. 6, 7년 정도 세월이 좀 시간을 지났는데 문득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돌비가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회상이 되더래요. 고모, 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할머니 집 낙동강 살던 그 집 기억나지? 나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건 무슨 일이었냐? 고모야,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시장에 무슨 돈이 생겨서 그런가 장사까지 하시고 어느 동네로 집도 이사가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어릴 때는 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집이 가난하다는 건 난 알고 있었거든, 고모. 근데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데려온 아주머니 만난 이후로 뭔가 우리 집 가세가 바뀐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던 고모가요. 와, 니 그거 기억하나? 기억하지. 근데 너 엄마가 그 말 아직도 안 해주시더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나 성인 되면 이야기 준다 하더라. 예. 나도 이제 수능 다 쳤고 대학생인데 고모가 알고 있으면 고모가 아는 대로 얘기해주라 물어봤대요. 돌비야, 그러면 고모가 몸이 왜 불편한 건 니도 어릴 때 들었지? 응, 들었어요. 그러면 고모가 이야기해줄게. 자, 이때부터 본론이 들어가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 아버지가 젖먹이 애기 시절이었대요. 그때 뭐가 발발했냐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인가 지났을 때 고모가 그때 나이 5살이었대요. 고모님 나이는. 너가 데려온 그 아주머니는 누군가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대요. 그 당시. 그때 그분도 한 5, 6살인데 고모하고 같은 연령대래요. 당시 저 돌비가 데려온 아줌마 그 동네에서는 나름 돈 많기로 유명한 집안이었대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농사 짓고 잘 사는데 날벼락으로 6.25 전쟁이 터집힌기라. 난리도 아니었지.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근데 시골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갈 데가 없고 딱히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냥 전쟁이 나면 난 거지 피난 간다는 생각 안 했대요. 시골이기도 하고. 설마 북괴놈들이 여기 남쪽까지 내려오겠나 했대요. 그런데 웬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여기까지 밀고 와서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당시 정말 다행히 국군이랑 우리나라 도와주는 유엔군들 그분들이 희생이 있어서 지금껏 잘 살고 낙동강을 사수해서 잘 살고 있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비야, 니도 알 거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인근 전부 다 우리 지역 거의 피를 부르는 학생이 있지 않았냐. 근데 돌비야, 비록 전쟁이지만 북한 애들이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끌려온 애들이 있다. 북한 애들도 굉장히 많다. 아군이 이겼다가 적군이 이겼다가 치고 받다 보면 결국에는 진열이 무너지잖아. 전쟁을 하다 보면. 적이든 아군이든 이탈병이 나오고 도망가지 않느냐. 근데 그 북한의 어린 청년이 남쪽에서 이제 우리 쪽이죠. 북한군이 이제 쫓기다 보면 남쪽에서 전쟁통에 도망을 못 가다 보니까 이리저리 마을에 숨어 들었나 봐요. 국군한테 죽을까봐. 걸리면 이제 죽는 거죠. 국군한테는. 이게 정말 죽을까봐 피난민인 척 사는 북한 군인이 꽤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걸 돌비 네가 데려온 아짐에 있지. 그 아짐의 부모님이 그 어린 북한군을 불쌍해서 국군한테 걸리면 이 죽는다 진짜. 불쌍해서 거두었대요. 아주머니 아버님께서. 집으로 데려와서는 아직은 전쟁통이고 여차하다 조사 나오다 보면 끌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강원도 조카라고 그렇게 거두셨대요. 몇 달을 거두고 있는데 북한군 오빠라고 얘기할게요. 이 북한군 오빠야가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도왔대요. 머슴살이 같은 걸 했대요.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는 살려줬으니까. 전쟁통에도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고 있는데 북한군 청년이 뭔가 촉이 있는가 갑자기 대뜸 이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나 했대요. 여기에 죽음의 피가 꿈에 들여진다고. 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기 뭔가 위험하다. 떠나야 된다고. 이 거둔 북한 청년이 그 당시 그런 말을 했대요. 이 동네 떠나야 된다고. 근데 당시 여기 이제 거두어 주신 아주머니, 아버님도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냐고. 지금 유엔군이나 국군들이 여기 사수해서 지켰는데 아니라고.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이거 피비린내가 난다고 계속 그러는 거래요. 이 북한 청년이. 제발 저 한 번만 믿고 여길 떠나자고. 며칠만 떠나자고. 멀리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대요. 그걸 부모님이 들으시고는요. 곰곰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 뭐 멀리 안 가도 된다 치면 저기 일가 친척 중에 여기서 가까운 구미 쪽에 일가 친척이 있대요. 글로 가자면서. 한날 전쟁통이지만 여기는 유엔군이 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길에 올랐대요. 그리고 여기 지역하고 구미하고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일단 북한 청년 오빠의 말을 듣고 길을 나섰는데 근데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며칠이 지났나 그 마을이 학살이 됐대요. 엄청나게 죽어나갔대요. 애들도 어른도 거기 살던 분들이. 이걸 구미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손이 달달달달달 떨렸대요. 이게 이런 죽음을 피해가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은인이지. 와, 내가 거둔 북한 청년이지만 완전 은인이라고, 감사하다고. 근데 또 이 북한 청년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내가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냐. 서로 또 얼싸안고 그 당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 좋아했대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와, 이거는 내가 거뒀지만은 보통 이거 연은 아닌 것 같다. 이거 절대 보통 연 아니다. 여기 있는 큰 따님, 집안의 큰 따님과 이 북한 청년하고 혼사를 맺어주려고 했대요. 예. 근데 그 북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남쪽 아버지요,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죽을 운명이라서, 그리고 사실상 원래 죽어야 했던 목숨이라서 이 혼사는 좀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쪽 식구들 만나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사실은 이 전쟁통에서 남한이 이겼든 북한이 이겼든 자기한텐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북한이 이겨도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었대요. 그리고 당연히 나이가 드셔서 할아버지 할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자신은 시간이 흘러 뭔지도 모르는 이 전쟁통에 끌려왔으니까 누가 이기든 간에 사실 의미가 없대요. 남한에 이겨도 자기는 죽는 거고 북한에 이겨도 결국에 혼자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이기든 자기한테는 상처 속의 환경이래요. 그런데 요 근래 확신이 하나 들긴 들었대요. 자기가 신병이 있긴 있대요. 내가 그걸 받은 것 같더라. 반신반의했는데 예. 전쟁에 나가기 전에 꿈에 수많은 시체들이 들비한 산을 보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6.25 전쟁이었고 여기서 남쪽 아버지를 지금 만나서 꿈을 꿨는데 대형 학살이 막 또 일어나더라. 아니 전쟁이 나는데 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시체가 산을 이루더라. 아, 우리 할아버지가 당시 박수셨는데 내가 이걸 이제 조금씩 봤나 보더라. 꿈속에서 그렇게 통곡과 울음소리가 나한테 들린다. 귀신들이. 괴롭고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내 앞날이 보이는데 남쪽 아버지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 이 말을 당시 정중하게 하면서 혼사를 거절했대요. 예. 그렇게 구미 쪽에 잠시나마 터를 잡고 사는데 짧은 그 구미 생활이 너무 행복했대요. 살았다는 안도감이 제일 크죠. 그리고 북한 청년이지만 새로운 식구 하나, 아들 하나가 생겨서 당시 아버님께서 너무 좋아했대요. 조금씩 안정화가 될 찰나예요. 또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는데 집안에 여기 1남 6녀시래요. 유일하게 오빠가 있는데 사실 전쟁이 터졌으면 입대를 해야 되는데 피하고 도망당기다시피 군대를 뺐대요 사실. 근데 결국에 이걸 걸리는 바람에 강제 입영을 하게 됐대요. 유일하게 남자는 오빠인데 아버지랑 오빠뿐인데 근데 이걸 다 듣고 이 북한 청년 오빠가 하는 말이
자기가 대신 입대를 하겠다고 했대요. 자신은 남쪽에서 죽을 뻔한 거 거두어 주신 분들이다, 아버지. 내가 은혜를 또 한 번 갖고 싶다. 자기는 기본군사훈련을 북한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형님 대신 내가 군대 가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했던지. 차마 아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 아들이 가야지 그래도, 이런 말을 당시 못했대요. 그 당시도 워낙 아들 하면 귀한 거 아시죠? 애지중지 시절이어서. 그렇게 대신 그 북한 청년이 집안의 오빠 대신 입대를 했대요. 그렇게 잘 있으려나 정말 죄 짓는 심정으로 며칠 몇 날을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갈 때쯤이에요. 집에서 편지 통보가 하나 왔는데 국군병원에서요, 부상병으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오빠 이름으로. 근데 거기서 당연히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모두 다 올라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본 몰골은요, 부상 정도가 아니었대요. 곧 숨이 넘어갈 완전 몰골. 폭격을 맞았는지 온몸은 만신창이고 한쪽 눈은 붕대로 감겨있고 딱 멀쩡한 건 입만이에요. 입만 살아있어서 말만 할 수 있어요. 완전 다 죽어가는 몰골이었대요. 모든 식구들은요, 그 당시 울분을 토하면서 우리 오빠 대신 끌려갔던 그 북한 청년 오빠한테 너무 미안했대요. 모두 다 사죄하면서 미안하고 용서하고 미안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며칠 몇 날을 케어를 하면서 정말 사죄를 했대요. 그런데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결국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졌고, 결국에 이제 자기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박수의 피를 이어받은 북한 군인이다 보니까 유언을 하셨대요. 저기 남쪽 가족분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형님 이름으로 대신 군대에 와서 이 이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짧았지만 남쪽 가족분들과 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말인데, 가장 행복했던 우리 구미 생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구미 생활에 성씨를 쓰거나 여기 남쪽 가족분들의 실제 성을 따서 제가 이름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이고. 근데 그 지역이 바로 구미 선산읍이거든요. 구미 선산읍인데 북한에 있을 때도요, 이분이 함경도 촌자락에 살던 완전 그냥 깡시골의 총각이었대요. 함경도에서 자기를 대뜸 전쟁 나가야 된다고 군인들이 끌고 오더래요. 그때도 끌고 와서는 기본 군사훈련 시키면서 너 성 됐어, 어차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름만 쓰면서 북한군으로 그냥 참전해라, 딱 이런 구조였대요. 완전 규율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북한군도요. 성도 없는 이름만 써서 나가라. 그러면 이름이 그냥 돌비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읽어 나가시는데, 다들 슬퍼하지 마시라고, 정말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죽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암울했던 지금 1900년대는 곧 언젠가는 또 끝이 날 거고, 몇십 년 뒤에 이제 새천년 시대, 2000년 시대가 오지 않느냐. 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꼭 다시 나타날 거라고. 남쪽 아버지, 남쪽 가족분들 꼭 나타날 거라고. 남쪽 아버지 처음 만났던, 나 거두어 주셨던 거기 낙동강에서 다시 꼭 볼 수 있으면 보자면서 그렇게 짧았지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하셨대요. 아이고. 예, 그러면서 눈을 감으셨는데, 예. 그분 이름이, 성씨는 구미의 본관을 돕고 바로 김씨 중에 좀 흔하지 않아요. 선산 김씨래요. 예, 그리고 그 군인 이름이 돌비예요. 군인 이름도 돌비, 여기 있는 애 이름도 돌비. 고모 말씀이, 돌비야, 사람들은 에이 뭐라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뭐 쌍욕을 하면서 해도 안 나는 소리 하지 마라 손가락질 하겠지.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믿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돌비가 그 당시 몰에서 썼던 이름을 보고 우리 돌비가 그 북한 청년 오빠를 환생한 걸로 이분들은 믿고 싶어 하더라. 그리고 믿는다더라. 장소도 동일하고 돌비하고 이름도 성씨도 똑같고, 이게 정말 우연인지 그 시절 은혜를 입었던 북한 군인이 너를 반드시 환생한 거라고 그냥 믿으시더라. 네. 그렇게 우리 돌비 덕분에 우리한테 은혜 갚는다고 갑자기 대뜸 찾아와서는 도와주는데, 우리 돌비 너도 알지? IMF 여파로 전 국민이 힘든 시절이고 우리 집안도 사실 힘들었지 않느냐.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어서 거절을 했는데 한사코 그분들은 거절하지 말라고 그 많은 돈을 주시더라. 감사하다고. 그분들은 은혜를 안 갚으면 다 죽어버릴 거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하더라. 우리는 정말 준 게 없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돌비는요, 뭔가 정말 복잡했대요. 내가 과거에 북한군? 이거였대요. 내가 과거에 북한군이었다고? 돌비는 그날 낙동강에서 봤던 이 아주머니, 계속 부모님이 고향에 살면서 이 길에 왔다 갔다 그냥 우연히 낙동강에서 김돌비라는 글자를 그냥 보고 온 것 뿐일 텐데,
그렇게 돌비 네 할머니 집을 찾아와서 당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당연히 할머니 고모 안 믿었지. 네 예. 같으면 믿겠냐 그날 대뜸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듣다 보니까 돌비야 고모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돌비야 니네 할아버지도 그리고 나한테는 아버지지. 너희 할아버지도 그 당시 안타깝게 학사건의 피해자분이시래요. 그때 너희 할아버지 학살로 돌아가셨다고. 당시에 우리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죽은 거 몇 주 뒤에 알았다고. 고통 속에 몸부리치면서 당시를 회상하는데 네. 돌비가 기억하기로는요. 이 고모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그때 아주머니 말고 많은 분들이 자신한테 와서 안아주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난대요. 많은 분들이 와서 안아줬대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근데 처음 본 분들이 내가 이걸 왜 감사하다고 듣는지 그리고 또 갑자기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이걸 왜 주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어리니까 어린 마음에 돈 주면 감사합니다고 받잖아요. 이거를 다 뭔지 모르고 일단 행복하게 받았다는데 이 모든 걸 고모한테 다 듣다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구나. 예. 이분들 덕분에 어려웠던 집안 환경이 개선이 되었고 자신도 이제 지금 보답을 하고 싶어서 또 세월이 흘려 취업을 했대요. 이분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돌비님. 엄마는 간간히 이분들하고 감사함을 전한다고 연락을 하고 계셨대요. 엄마한테 물고 물어서 그분들을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예. 참 인연이라면 인연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쪽 집안의 또래의 따님과요. 연을 맺고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대요. 예. 참 아이러니하면서 드라마 같은 제가 사연을 들었는데 저도 듣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싶을 정도로 기이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 돌비 씨도 김 씨가 선산 김 씨래요. 이게 정말 우연이라면 우연이겠지만은 이분들은 정말 우연이 아니래요. 분명 환생한 거라고. 이렇게 믿는 오늘 사연을 하나 짧게 들고 와봤습니다. 진짜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 싶긴 해요. 우연이 필연이 되고. 그럼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연이니까. 그죠? 전 듣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아코님께서 또 신묘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코님 이야기도 굉장히 신묘하면서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코님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사연부터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돌비 아코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에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이야기부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